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승입니다. 생각의 틀을 깨는 힘있는 윤리, 탐스러운 윤리와 사상 47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로 넘어옵니다. 자,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 사상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시간에 추려볼 사상은요, 생철학과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전체적인 시대 배경, 그 속에서의 고민들부터 생각해 보면서 생철학과 실존주의로 대표되는 각각의 사상가들이 어떠한 고민과 대안을 내놓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말한 것처럼 생철학과 실존주의자들, 현대 철학자들이 등장할 때는 어떠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민을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제가 준비한 화면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제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눠서 봤습니다. 생각의 틀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중세를 지배했던 생각의 틀을 깨고 근대의 새로운 틀이 등장할 거고요. 그 근대를 지배하는 생각의 틀을 또 깨고 현대의 새로운 틀이 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중세 시대에는 신 중심의 사회였죠. 신 중심으로 철학을, 사회를, 세계를 바라봤었는데 근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러한 신 중심의 세계관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대표적인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깨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근대 시대에 강조하게 된 것은 인간이 중심에 떠오르고 그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 또한 인간들의 그런 판단 능력을 과학에 대입해 봤을 때요. 과학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사실들을 파악해내고 그 자연적 사실들을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는 하나의 도구적인 면에서 쓸 수 있는 인간의 능력들도 신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성과 보편적인 사실을 추구하는 학문이나 어떤 가치관의 성향을 띠게 됐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깨봅시다. 이러한 생각의 틀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을까?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잣대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각각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주관적인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소소하고 개별적이고 그 개체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설명하거나 해결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오게 되면 이러한 근대적인 세계관에 관해서 하나의 대안이 제시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게 되죠. 전쟁을 겪으면서 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마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인간의 삶의 문제와 직면하면서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인간의 특성은 무엇인가? 조금 더 아주 본질적으로 고민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많이 입었지만 오히려 그런 과학기술이나 그것에 따른 문명에 오히려 인간들이 소외되는 현상들을 낳게 되고 인간뿐 아니라 인간이 속해 되어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를 겪습니다. 따라서 오늘 얘기할 현대 철학들은요. 공통적으로 근대의 이성주의나 자연과학 발달에 관해서 반성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전체적인 틀인데요. 이렇게 근대의 세계관, 가치관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진리, 그것을 통해서는 인간들의 그 구체적인 삶의 문제나 고민들에 관해서 해결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문제적 시각이 등장한 것으로서 첫 번째, 생철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생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정의를 내려볼까요? 생철학, 필로소피 오브 라이프, 인간 혹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그 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생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꿈틀꿈틀, 역동적으로 힘을 갖고 있죠. 그러한 생의 문제는 단순히 이성이나 과학의 잣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몽 철학의 주지주의, 헤겔의 관념론적인 세계관을 비판하고 생명과 의지에 주목한 사상,
따라서 주지주의라고 하면 이성, 합리성. 헤겔 역시 관념론적인 시각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데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서 이 생철학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쇼펜하우어와 니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니체에 관해서는 과거의 교육과정에선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 있어서요. 우리 탐스러운 교재에서도 얘기하고 문제에도 만들어졌기에 이번 시간 동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합리주의, 반이성주의적인 견지를 갖고 있는 생철학이 있고 두 번째는 실존주의라는 철학 학파가 있어요. 실존주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말하는 것처럼 합리주의적인 입장이나 실증주의적인 사상에 관해서 반동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철학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실존이라 함은 인간들의 실존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요. 자, 요렇게 표기를 하고, 자, 요것을 어떠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나 속성이라고 했을 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실존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요 사상가들이 등장할 겁니다. 다음 사상가들을 볼까요? 키르케고르, 장폴 샤르트르, 그리고 하이데거, 이런 세 인물을 오늘 다뤄볼게요. 자, 그럼 전체적인 시대적인 배경이나 흐름 속에서 보아하니 이들은 근대적인 사조가 갖고 있었던 이성, 합리주의적인 시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오히려 반합리, 비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삶의 실존 문제나 생의 문제를 관철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했다라는 걸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으셨죠? 자, 그걸 정리하면서 두 번째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생철학자 쇼펜하우어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쇼펜하우어에 관련돼서는 사진을 일부러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교과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교과서에는 쇼펜하우어를 이 사진으로, 한 교과서는 이 사진으로 제시했더라고요. 딱 보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땐 닮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인물이라고 생각은 들진 않는데 쇼펜하우어의 젊었을 때 모습이고 늙었을 때 모습이에요. 네, 지금 젊었을 때 모습 보니까 제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생겼어요. 밝아 보이는데 아래에 늙었을 때 노년기 사진을 보면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얼굴 속에 무슨 고민이나 이런 심각한 생각을 안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본 사람이겠다. 그게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지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실래요? 이 쇼펜하우어가 한 유명한 말을 통해서 한번 이 사람의 생각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얘기를 하고요. 생애의 맹목적 의지, 그리고 누구도 해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도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렇게만 보면 선생님이 저걸 외우라고 하시는 건가? 제가 수업 그렇게 안 하는 건 아시잖아요.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얘기가 왜 나오는지 논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하나하나 다 볼 건데요. 먼저 의지를 볼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의지라는 단어는 어때요? 자, 의지를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 의지로 지금의 졸음을 극복해봐. 의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요,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생을 가진 존재들이 갖고 있는 결핍된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의지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결핍된 욕구와 욕망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자고 싶다, 먹고 싶다, 혹은 놀고 싶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욕구와 욕망이 결핍된 채로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을 가진 존재들은 그러한 결핍된 욕구와 욕망을 항상 채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지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결핍 요소를 이야기하고요. 욕구, 욕망을 얘기하고요. 표상이라는 말은 따로 적지는 않고 말로만 하면요. 내 의식의 외부 세계의 그 상들이 내 의식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작용, 내 생각, 사고의 작용 정도로만 정리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세계라는 말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부터 다시 갈게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목이 굉장히 말라요. 목이 막 따끔따끔할 정도로 목이 타고 목이 마르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의 그 욕구,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서 이번 강의가 끝나고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 물 마시고 싶다는 욕구가 충족이 됐겠죠.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다시는 그 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다시 생겨나요. 언제든지 다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오늘 그 수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 다음날, 그 다음날에는 수면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다시 나타나겠죠. 다시 말하자면요. 여기서 말한 인간들이나 생을 가진 존재들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욕구와 욕망은요. 말 그대로 충족이 안 돼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채워도 다시 채우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욕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충족이 되지 않는 욕구와 욕망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욕구를 채워야 되고 내일도 채워야 되고 그 욕구, 욕망과 그 생명을 가진 존재 간에 투쟁을 하는 장이 바로 세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된 의지를 채우려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끊임없이 투쟁한다. 그리고 의지에 이 욕구, 욕망에 지배당한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의지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 같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한 단계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본질적인 요소가 돼요. 만물의 본질. 그리고 이 의지가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의 설명에 의하자면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위가 있죠. 위라고 하는 것은 배부르고자 하는 의지가 현상으로 표출된 거고 또 우리의 두뇌라고 하는 건 알려고 하는 의지가 현상으로 표출된 거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은 모두 의지가 현상으로 표출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그 의지를 채우려는 욕구가 현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의지는 모든 만물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의지와 행동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성을 가지고는요. 굉장히 이성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고정된 사물을 파악할 때만 이러한 능력을 쓰지 생을 가진 존재들, 꿈틀꿈틀하는 욕구와 욕망을 채우면서 항상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생을 가진 존재들을 판단할 때는 이 이성의 능력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직관. 왜 엄마가 내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밖에서 뭐하고 왔는지 직관적으로 탁 알아차린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직관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떠한 그 합리적인 사고활동이나 판단이나 추리활동을 거치지 않고 대상과 합일화가 돼서 판단하는 것을 직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인간 등을 비롯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관해서 판단할 때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성, 합리성이 아니라 직관, 감정 등을 더욱 중시하는 그의 사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관, 체험, 감정, 의지 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이성이나 지식보다 더욱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이만큼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그럼 어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을 채워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련한 존재로 보게 되고, 인간과 더불어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생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과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욕구는 충족이 되지 않고, 그럼 그 욕구와 욕망이라는 건 대체 어떤 걸까? 별 의미가 없어요. 채워도 다시 채워야 되는 식욕과 같은 그런 것들, 식욕, 성욕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비관적인 관점으로 봐요. 그걸 우리가 패시미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염세주의라는 표현이죠.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염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끝나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 어디로 가느냐? 금욕으로 갑니다. 이게 이 사람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핍된 욕구, 욕망에 주목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욕구로 가득 찬 이 세계는 생은 비관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은 의지, 목적을 상실한 채워도 그 채움이 없는 결핍된 그 의지로 가득 차 있는 생이다라고 비관적인 관점을 보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그 욕구와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그래서 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에만 여러분들 끝나면 안 되고, 그 의지와 욕구, 욕망에 관해서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보면 누구도 해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뭘까요? 바로 자 여기다 쓸게요. 동정의 윤리예요. 나라는 존재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싸우면서 살아가죠. 그럼 다른 생을 가진 존재들은 어떨까?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동물이든 뭐 다른 존재들 모두 다 끊임없이 결핍된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그것들과 투쟁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 생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서 너네들도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 욕망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동정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윤리에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입니다. 다른 생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 자, 어때요?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됐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인간의 비관적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단계로서 이 사람은 예술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단계로 설명해 보는데, 예술적인 것에 탐닉하거나 윤리적인 것을 통해서 이 비관적인 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윤리적인 단계에서의 해결 방법이 더 궁극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윤리에 있어서도 특히나 다른 생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동정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니체로 가볼까요? 자, 저는 여기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니체는요, 사진이 멋있죠. 자, 뭔가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니체가 힘의 의지, 초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는데, 지금 여기 의지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앞에 쇼펜하우어도 의지를 얘기했죠. 복습해봐요. 의지를 뭐라고 얘기했죠? 결핍되지 않는 욕구, 욕망. 그래서 생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요소로 봤죠? 그럼 니체는 이 의지를 뭐라고 해석을 할까? 니체가 이야기하는 의지는요, 쇼펜하우어와는 사뭇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 혹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한 의지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가 다 나 자신의 한계나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등이 있을 텐데, 이것을 극복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힘 혹은 권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의지를 긍정해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힘, 그러한 권력의 의지를 긍정하는데 자기를 개선하고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앞에 얘기한 쇼펜하우어가 단순히 생을 유지하려고 충족시키는 욕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끌어가는 것이 바로 도덕체계 혹은 절대적인 도덕체계. 니체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그 전에 서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절대적인 도덕 체계에 관해서 니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도덕 체계는 오히려 사람들의 본성을 왜곡시키고 나약하게 추락시킨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도덕 체계는 이 의지, 힘이 없는 비겁한 자가 만들어낸 하나의 그 구분점, 그리고 하나의 핑곗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니체 이론에 관해서 들어보고 나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만 이론을 전개해 보면요. 바로 이 이야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과 노예. 지금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죠. 그 점에서 둘로 나눠보면은요. 노예라고 하는 건 요 말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대 사회의 노예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거나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개선한다거나 극복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노예는 바로 이 사람 얘기대로 하자면 힘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주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돼서 자신을 극복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됐죠?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이 노예들은요. 악 혹은 악행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신이나 환경을 극복하고 개선할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용기가 없고 저항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노예들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정이나 뭐 사랑이나 박애 어때요? 우리가 보편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도덕 규범이라고 생각하죠. 도덕 덕목이에요. 그런데 니체 입장에서 보자면 악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용기나 힘이 없는 두려운 노예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정이나 사랑이나 박애라는 것을 따라야 된다고 그들을 규정짓고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자신의 삶들을 이끌어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방패막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주인들은요.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는 주인들은요. 삶의 주인이 되는 이 주인의 도덕을 적용해 보면 이들은 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악행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 자신들의 환경이나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간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노예들이 이야기한 동정, 사랑, 박애 같은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나 법칙 같은 것이 의미 있지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도덕 규범 혹은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기준들을 다 이 틀 안에 집어넣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신은 죽었다. 많이 들어봤죠. 그런 의미에서의 신,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신, 그들이 강조하는 윤리 덕목 다 뭐다? 악에 저항할 수 있는,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노예들의 도덕이다 라고 비판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니체의 생각을 봤고요. 그가 이야기한 간략한 힘의 의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봤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초인이에요. 초월한다는 거죠. 예외적인 인간, 그리고 넘어서는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의 운명을 넘어서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초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니체까지 정리됐죠?
자, 그럼 다음 얘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실존주의로 가볼게요. 자, 실존주의 가는데, 자, 내용 지우고요. 실존주의 첫 번째로 이야기할 인물은 키르케고르입니다. 굉장히 잘생겼다는 인상을 받는데 눈이 우수에 젖어 있죠? 이 사람의 생애에 관해서 얘기를 좀 찾아보면 아버지가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래요. 좀 우수에 젖어 있고 우울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고 부유한 집의 7남매 중에 막내였었는데 그 집 자체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대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키르케고르가 나중에 한 여성과 사랑을 하게 되고 약혼을 했는데요. 그 약혼녀와 파혼을 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답니다. 파혼을 한 이유는요, 제가 읽은 내용대로 오해하자면 자기에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기 이전에 생긴 아이였다라고 해요. 그걸 알게 된 순간 기독교적인 윤리, 자신의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행동을 부모님이 하셨고 그 부모님의 자손이 나고 그러한 내가 그 약혼녀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불행이나 잘못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신념 때문에 파혼을 하고 독일을 유학을 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왜냐면요. 그만큼 키르케고르에 있어서는 기독교에서의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주체성이 진리다. 신 앞에선 단독자,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얘기가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저서를 이 사람이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그 독일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헤겔과 같은 입장, 그런 관념론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 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대나 사회에 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저서를 남기기 위해서 현대에 대한 비판, 현대의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으로서 1부와 2부를 나눠서 쓰려고 했는데 1부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만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42살에 단명하게 돼요. 그리고 죽고 나서 20세기에 독일에서 이 사람의 책이 다시 발견되면서 재조명 받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체성이 진리고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이 이야기는 대체 무엇일까? 한번 가볼게요.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 기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약혼녀와 파혼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렸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성경을 예를 들어요. 자, 기독교의 성경 중에 보면은요, 신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 아브라함이 정말 신에게 내 아들을 내어놔야 될까? 아니면 내 소중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의 명령을 거역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 상황이 바로 인간의 실존 모습과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를 굉장히 절박하게 고민하게 돼요. 그런 선택의 고민 속에 빠지는데 그 속에서 앞에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객관성,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구체적인 선택 상황 속에서 오로지 의미 있는 건 바로 나의 주체성.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 절박한 고민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실존의 의미를 이런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절박한 상황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로지 주체성만이 그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체성이 진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의 실존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실존 단계는 미적인 단계, 그리고 윤리적인 단계인데요. 세 번째 단계 이따 할게요. 미적인 단계는 예술적으로 탐닉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결국은 실망하게 된대요. 윤리적인 단계에서는 윤리적인 도덕 규범을 따름으로써 실존의 그 삶을 살아가 보는데 이것도 역시나 실망하게 된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뭐겠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 뭐 얘기했죠? 기독교적인 신에 대한 신앙을 얘기했죠. 바로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내가
신에게 귀의하고 그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는 선택, 결단,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그 단계가 바로 윤리적인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실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친구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돼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단독자라는 말은 단독자, 주체, 그런 의미에서 그 주체의 선택과 결단을 보여주는 뉘앙스의 단어인 것 같은데 신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뭔가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이것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신 앞에 서겠다고, 신에게 의지하겠다고, 귀의하겠다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단독자의 주체성을 가진 개개인의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고 그런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에게는 신이라는 존재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신론적인 실존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자, 정리됐나요? 자, 그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얘기를 보면은요, 제가 영어 아니고 덴마크어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한번 적어봤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저서이기도 하고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들은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운명을 갖고 그렇게 창조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나는 나답게, 강승이는 강승이답게, 그렇죠? 누구는 누구답게, 그 사람답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운명을 갖고 신에 의해서 창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와 갖고 있는 관계이자 내가 신과도 갖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나는 나답게 이렇게 실존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들, 이것이 강할수록 절망이 강하게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신과 연결이 돼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실, 절망, 혹은 자기 상실, 혹은 자신을 잊게 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창조한 신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강조하는 유신론적인 실존주의 키르케고르의 입장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키르케고르 입장 어떠세요? 좀 재미있었나요? 자, 그럼 다음 단계 샤르트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샤르트르는 앞에 사진 말고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찾아왔어요. 저는 이 사진을 좋아하거든요. 구도도 멋있고 참 멋있게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 샤르트르는 키가 굉장히 작고요. 눈이 약간 사시였다고 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멋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부했대요.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은 모든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완전히 옮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은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면 하나만 가져왔어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얘기가 대체 뭘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실존과 본질에 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인간 존재와 사물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실존주의에 관한 배경을 얘기하면서 실존과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이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분필을 갖고 판사를 하고 있죠. 그럼 이 분필이라는 사물이 갖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요. 칠판에 잘 써지기 위한 속성 목적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분필은요. 만들어지기 이전에 칠판에 흰색으로 잘 쓰여져야 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사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나 속성을 잘 달성하면
이 분필은 존재의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얘가 잘 안 써지거나 부러지거나 더 이상 잘 써진다는 속성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요. 이 분필은 존재할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바로 사물들의 존재 특성이에요. 그런데 인간 존재 특성은 어떠냐 이거예요. 저를 예를 한번 들어요. 그러면 자, 저라는 존재가 있을 때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갖고 있는 속성이나 목적은 뭘까요? 학생들에게 윤리를 잘 가르친다라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나라는 인물이 생겨나기 이전에 누군가가 나를 학생들에게 윤리를 잘 가르치기 위한 어떤 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만들어냈을까? 만약에 그러려면 무엇인가 절대적인 존재, 창조자, 무엇의 원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샤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해요. 왜? 이 사람은 그러한 존재로 치자면 과거에서 얘기한 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이에요, 신. 그쵸? 창조주 신이죠. 샤르트르는 창조주 신을 부정하거든요. 무신론적인 입장이에요. 신이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학생을 윤리를 잘 가르치기 위한 속성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을 갖고 어떠한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존재의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러한 유아는 인간의 삶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요. 바로 기투 존재? 요걸 풀어서 말하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예요. 인간은 우선 세상에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이 우선 딱 실존하는 거예요. 실존하고 나서 야, 나 학생들한테 뭐 윤리를 잘 가르쳐보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내가 내 본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걸 실천으로 옮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지고요. 그게 바로 인간 존재고, 나 더 이상 학생 가르치는 일 말고 나 빵 구워서 파는 일을 좀 해보고 싶어. 빵집을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또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책임을 지면서 내 생을 또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는 어떠한 본질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에 자기 자신이 그 본질을 선택하고 책임져 간다라고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는 거예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고요. 기토 존재가 그런 의미고,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해보자면 자유의 부조리. 이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선택에 의한 실천과 책임으로 점철된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것만큼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야만 한다. 그만큼 인간의 자유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입장이 바로 샤르트르입니다. 자, 이렇게 샤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인물 한번 가볼게요. 하이데거가 예전에 도덕교과서에 이 사진이 실렸었어요. 근데 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정말 무섭게 생겼다. 그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했을까? 한번 다음 얘기를 보면요. 존재와 시간, 죽음을 향한 존재, 현 존재, 세계 내 존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엮어서 보면요. 하이데거는요, 인간의 실존에 관해서 인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 존재를 설명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 나라는 사람의 시간, 과거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래의 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과거, 현재 말고 그 미래는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인간의 시간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인간의 그 실존, 삶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바로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해명하되 그 시간의 끝에 가게 되면 인간이 맞이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많이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게 되죠. 또 먼 소식을 들어보면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삶 속에는 엄연히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데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외면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서 가겠다. 이 얘기는 뭐 자살하겠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봐요. 내 시간 중에 과거는 지금의 나를 있게끔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죠. 내가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어.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는 계기를 마련해줘요.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정말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죠. 내 옆에 있던 친한 친구가 만약에 죽음 때문에 내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어때요? 와, 삶이라는 게 어떻지? 이 친구하고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죠.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그만큼 심각하게 아주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다.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현 존재, 내자인이라는 말을 얘기해 보자면 바로 지금, 여기라는 시간, 공간적인 한정된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존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런 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이나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게 바로 현 존재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은 특정한 세계 환경 속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세계 내 존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결단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실존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또한 인간이다. 어때요? 하이데거 이야기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각각의 학자들을 얘기해 보자면 현대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쉽게 한번 전달해 봤습니다. 이 점 이해 잘 해주시고요. 하이데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계 가서는 이들에 관해서 핵심적인 요소를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서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철학 해서 쇼펜하우어 얘기했죠. 쇼펜하우어는 생애의 맹목적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의지가 뭐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 욕망. 그래서 그 욕구, 욕망과 항상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의 삶은 낙관적인가요? 아니요,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염세주의라고 하죠. 첫 번째 네모 염세주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거기서 삶이 끝나나요? 아니요. 그 염세주의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의지와 욕구, 욕망을 부정하는 금욕주의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을 가진 다른 존재에 대해서 동정하는 윤리로 확장되죠. 쇼펜하우어. 그 다음 니체. 니체가 말한 의지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신의 주변과 환경, 자기 자신을 지배하려는, 개선하려는 그러한 힘을 이야기하고요.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상을 두 글자 뭐라 한다고요? 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가 봤을 때는 기존의 절대적인 도덕 규범, 기독교적인 가치관 등은 힘의 의지가 없는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위선적인 도덕,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노예의 도덕이라고 비판하고 주인들은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정직한 도덕. 정직한 도덕이라는 말은 왜 나올까요? 그 의지를 긍정한다는 의미죠. 자, 요렇게 니체 정리해 보고요. 다음 실존주의 가겠습니다. 실존주의 첫 번째 키르케고르는요. 유신론적인 입장에 있죠. 그래서 예술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 그 다음 바로 신 앞에 서겠다는 결단과 결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
자, 그러한 단독자로서의 삶, 실존은 바로 구체적인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상황에서 객관적인 진리나 지식은 의미가 없고 오로지 무엇이 의미가 있다? 주체성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샤르트르로 가볼까요? 샤르트르는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져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가고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인간 존재는 본질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얘기하죠. 실존이란 단어를 적을 때 샤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실존은 사물들의 실존과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돼요. 하이데거는 지금 여기에서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현 존재, 세계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자, 이 부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한번 구도를 만들어서 깡하게 콕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인물들을 그냥 한번 사진 속으로 다 넣어봤어요. 우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쇼펜하우어가 이러한 것들을 강조했고 니체가 강조한 힘과 권력의 관계에서 보자면은요.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의지와 니체가 생각한 의지가 서로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한번 구도를 만들어서 정리해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합리주의적인 관점이나 이성을 중시하는 관점에 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 있다는 거, 이들에게 공통점이고 이 요소는 실존주의에도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을 엮었을 때 모든 공통된 구도는 바로 요 점입니다. 그랬을 때 키르케고르, 샤르트르, 하이데거를 엮어보자면 키르케고르는 주체성이 진리다라고 얘기했고 샤르트르는 인간의 실존을 사물과 다르게 설명하면서 하이데거가 현 존재 얘기하는 실존주의 학풍을 쭉 이어가죠.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보자면 앞에서 근대 철학에서 얘기했던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과는 또 어떻게 다를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얘기하는 신의 또 주제를 잡아서 각각의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걸로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생철학과 실존주의 정리해 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1시간 동안 다 추려서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 거 이해해 주고요. 마무리 인사하면서 요 얘기하고 싶습니다. 샤르트르가 얘기한 것 중에요. 인간은 정지할 수 없고 정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인간이고 현 상태에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뭐 학교 생활,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들이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갔거나 또 혹은 성인이 됐을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삶이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진 않은지,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고 있진 않는지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나의 또 다른 삶을 위한 선택, 결단, 그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고 어느 면에서는 희생을 해야 되겠고 어느 면에서는 포기를 해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존주의에 관련된 이야기, 생철에 관련된 이야기 정리해 봤는데요.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